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르바의 역사 한성자 인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OT 때 이 완벤트 진행하는 거 말씀드렸죠. 지난 강의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 시작할 때쯤 뭐 한 약 3분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 정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형태로 여러분 매 강마다 이렇게 복습해 주시는 거 올려주시면 제가 수능 특강 보내드리는 이벤트, 완쌤이 하는 이벤트라고 해서 완벤트라고 하고요. 전 앞으로 여러분 좀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는 이 완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성환 쌤,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지만 저는 그냥 완쌤 해 주셔도 좋고요. 아마 이 완과 함께하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응원받고 싶은 친구들, 여러분의 뭐 각오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완수박 같이 외쳐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기대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4대 문명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1강은 복습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거는 제가 다음 강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입니다.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걸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수능 9월 모의 평가, 6월 모의 평가인데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언제나 모의고사의 1번 문제는 거의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비교하는 건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요. 빠진 적이 없어요. 1번 문제로는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쪽에 한 70~80% 정도 나오고, 가끔 가다가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이제 살짝씩 나오는데, 선생님 2021년은요? 아직 수능 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아직 아마 여기 제가 볼 때 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아주 조금 약간 이색적으로 나온다면 여기에서 나오겠지만 거의 또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뭐 언제나 1번 문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비교하는 4대 문명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냥 4대 문명만 하면 1강은 참 쉬운 이 강인데 4대 문명만 할 수 없어요. 왜? 교과서를 피면 일단 제 강의 필기 노트 딱 정리해 드렸죠. 이게 이제 4대 문명. 이게 핵심인데, 교과서를 피면 구석기, 신석기 이게 나오거든. 안 해드릴 수가 없어. 왜? 가끔 내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계사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들이 일단 세계사 교과서나 아니면 세계사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하나 딱 피잖아요. 처음에가 요게 나와. 이게 뭐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선생님 이걸 외워야 돼요? 세계사 안 해. 이런다고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 이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 교과서는 있고 대부분의 문제집이라든가 참고서 같은 데는 처음에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따져보면 이게 400만 년 전이다, 180만 년 전이다, 40만 년 전이다, 20만 년 전이다, 막 이런 거 하면 나오거든요. 가장 쓸데없는 연도들이야.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직립보행을 했답니다. 호모 에렉투스, 뭐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는데, 불 정도는 살짝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 불은 뭐죠? 그 전까지는 거의 생고기를 그냥 씹어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불이 나왔다라는 건 뭐 내가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 내장 기관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불의 사용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모의고사가 안 물어봐요. 어쨌든 그렇고, 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요게 핵심은 매장이에요. 매장. 요게 12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모의고사에서, 그것도 모평은 아니고요, 학평에서 한 번 딱 물어봤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1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온 지 12년 전이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많이 된 시간이죠. 자, 매장이 됐다는 건 뭐죠? 사람이 그냥 죽게 되면 그 시신을 그냥 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매장이죠. 자, 왜 매장을 했어요? 그냥 내비두지 않고. 그렇지, 우리는 혹시 죽게 되면 다른 그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렇죠,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이때쯤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 사후세. 그러니까 매장은 사후세계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모 삼페스는 현생 인류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중요한 거 이건 한국사랑도 연관되니까 제가 하나씩 한번 좀 해드리긴 할게요. 사실 제 강의 듣고 요 구석기 신석기 풀어도 문제 대부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문제 풀어도 거의 다 맞춥니다. 자, 구석기 여러분 이거 막 여러 개는 있는데 그게 억지로 외울 생각하지 말고요. 요 단어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구석기는요 이동입니다. 이동했대. 이동했대. 자, 여러분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죠. 누구? 그 친구 한두를 데리고 같이 말하면서 산책하면 얼마나 좋아요. 즉 이동했다라는 건 무리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동을 해. 자, 이동하다 보니까 저기 막 토깽이 같은 것들이 지나가네. 어떻게? 잡아서 먹으면 되겠죠. 그게 사냥이야. 이동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예전엔 없었던 지역에서 열매가 있네.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네. 그게 채집이야. 왜? 이동하니까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이동하는데 여러분 집은 열심히 져야 돼요? 막 져야 돼요? 막 져도 되지. 왜? 이동할 거니까. 막집이야. 그냥 집을 막 대충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충도 짓기 싫은 사람들 있지. 약간 이제 거의 엄청나게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를 맞고 자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럼 비를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장소 어딥니까? 동굴 같은 데서 생활할 수 있겠죠. 왜? 이동하니까. 자, 이동하다 보니까 도구를 막 정교하게 만들고 막 다듬고 이러기 힘들겠죠. 딱 던져가지고 혹은 깨가지고 빼쭉한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뗀석기라고 하죠. 떼어서 사용하는 석기라는 거죠. 뗀석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주먹도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세계사 파트에서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구석기는 대략 이렇고 가끔 자료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라스코 동굴벽화, 알타미라 동굴벽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모든 참고서나 교과서마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라스코 동굴벽화예요. 라스코 동굴벽화는 1940년대에 발견이 됩니다. 1940년에 프랑스의 이제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개랑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가 이렇게 막 동굴 같은 데 빠진 거야. 그래서 어딨어? 들어갔더니 이게 있는 거야. 대박! 이렇게 발견을 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학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반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거야. 이것도 사실 몰라도 돼. 어쨌든 이게 이제 뭐 구석기 때다. 예, 구석기 때. 근데 사실 여러분 라스코 동굴벽화 보면 재밌는 게 딱 보면 뭐 소라든가 뭐 이제 다른 여러 동물들 비슷하게 있잖아요. 여기에 딱딱 빵! 나 너 잡고 말 거야! 이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게 사냥의 흔적 아니냐,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뭐 들어만 주세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스코 동굴벽화도 있었고요. 요게 이제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요건 사실은 라스코 동굴벽화, 이건 이제 에스파냐에 있거든요. 에스파냐, 즉 스페인에 있는데 훨씬 더 이전에 발견이 됐어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보다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역시 동물을 그려놓고 뭐 이것을 뭐 사냥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뭐 숭배의 대상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구석기랑 연관된다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간혹 내신 같은 거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죠. 이건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데요. 딱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상당히 좀 약간 이 몸매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그 볼륨감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 부분이 가슴과 엉덩이 부위가 상당히 많이 강조돼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아이가 많이 출산되기를 원하는 다산을 기원한다 정도. 뭐 아마 그 정도 물어보는데 아마 거의 많이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대충 그렇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자, 신석기로 넘어옵니다. 자, 구석기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이제는 신석기의 정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착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동하던 사람들이 정착했어요. 이제는 이 주변 땅에 머무르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사냥, 채집 이런 거 늘 내 앞에 언제나 뭐 작은 동물, 뭐 동물이 지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먹을 걸 직접 경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걸 농경의 시작, 조금 어려운 말로 신석기 혁명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이제는 그 동물들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키우죠. 농사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워서 실제로 잡아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우리는 목축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정착했기 때문에 집도 막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착했기 때문에 열심히 어느 정도 땅도 파고요, 좀 규모 있게 집을 져줘야 되겠죠. 우린 그걸 움집이라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도구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동하다 보니까 막 그냥
떼어서 뗀석기 형태였었다면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정착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교한 모양으로 다듬어 갖고 갈아 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걸 뭐라고 해요? 간석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요 시계는요, 이게 이제 한국사에서 많이 나오죠. 토기, 한국사 쪽에서는 이거 뭐 빗살무늬 토기 이걸로 많이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도 정착했고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저작물이 필요했겠죠. 저작물을 생산물을 저장할 것이 필요했겠죠. 그게 뭐 그렇죠, 토기. 한국사에서는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자,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늘이 어떤 자연환경을 만들어주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 신앙, 뭔가 비는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죠. 뭐 영혼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큰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나오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사실 뭐 세계사 파트에선 이거 자체가 문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토테미즘은 여러분 뭐죠? 아마 사전 찾아보시면 동식물 숭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사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거 아시죠? 예, 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쑥과 마늘 주고 버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쑥과 마늘 주고 우악 토하면서 호랑이는 떠나가고요. 곰은 그걸 버텨내죠. 그래서 생물학적 변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누구다? 뭐 당구 난검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토하는 곰 생각하면 돼요. 즉 이것은 동물 숭배 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는데 동식물 숭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은 뭐냐면 모든 것에, 애니가 모든 이런 거잖아요. 모든 것에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는 것이죠. 산신, 바다신, 물신, 강신 뭐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 정령에, 여러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게 애니미즘이 되겠고요. 애니몰이 아닙니다. 이거 애니몰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샤머니즘은 뭐죠? 주술사의 존재, 즉 무당의 존재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한 10분 정도 수업했는데 시험에 나올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게도 그래요. 선생님 왜 했어요? 이것도 안 해주면 또 뭐라 그래? 해줘야지. 난 또 선생 된 사람으로서 완쌤이잖아요. 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여러분 진짜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가봅시다. 자, 이거 아마 지난 강의도 보여드렸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자, 문명의 발상지, 요게 대충 적도 라인 정도 되거든요. 자, 적도 라인에서 약 한 20에서 30도 정도 되는 바로 그 지역에서 큰 강이 있다라면 강 하류에는 넓은 평야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좋은 기후가 더해지면 문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쪽에 아메리카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아메리카 지역은 이쪽에서 이제 이쪽은 대충 비슷하지만 여기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적도 라인이 조금 더 낮은데 여기서는 또 해발 고도가 좀 높아. 이거 아마 여러분 세계 지리 배우는 친구들은 뭐 상춘 기후라고 그래갖고 뭐 언제나 봄 같은 기후다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요 문명은 살짝 제껴두고요. 요건 우리 강의 듣다 보면 제가 아메리카 문명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요 4대 문명 위치 먼저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래요.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 문명 하셔도 되고, 뭐 중국 문명 내지는 황허 문명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1번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뭐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서 100% 나옵니다. 여기에서 100% 나옵니다. 이 마법 필기 노트를 믿으세요. 제가 왜 마법 필기 노트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 알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제 교재 있죠.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보시고 완전히 이거를 단권화시키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교재 안에 마법 필기 노트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그냥 마법 필기 노트만 갖고 싶으신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자료실에 올려드리죠. 잘 다운받으신 다음에 프린트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드리니까 무료로 제공해드리지만 실제로 이 필기 노트의 질만큼은 무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 또 완제들이니까, 완쌤의 제자들이니까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이름부터 봐주셔야 됩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특히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다른 문명과 다르게 큰 강이 2개나 있어요. 얼마나 기름 적겠어요. 그래서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3500년경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강 이름 살짝 봐주시고요. 언제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대비되면서 많이 비교되면서 많이 나오는 게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인데 이건 잠시 뒤에 살짝 아껴두시고요. 먼저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먼저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먼저 지리적인 그 요건이 뭐냐면 개방적 지형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기가 좋아. 들어오기가 좋아. 그러니까 이러한 일단 지형적 특징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강이 2개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비옥해. 그래서 이 비옥한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래요. 여기 앞에 비옥한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 달이 중요해요. 문이 중요해. 달이 중요해.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방적 지형이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진출하기도 좋지만 여기가 너무나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침입하기도 너무 좋지. 왜? 내가 침입하면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그 어떤 문명보다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조의 교체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 이제 지리적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지중해고요.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보시기에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여기 지형. 여기 지역,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승달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어떻게? 여러분 보름달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름달? 보름달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보름달입니다. 초승달은요? 이렇게 생긴 게 초승달이죠. 뭐 제가 조금 못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 초승달, 요게 요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큰 강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은 너무나 비옥한 지역이 됐었다.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겠죠. 예,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로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수메르, 아카드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주 어렵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초기에는 여기가 수메르 문명이었습니다. 수메르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이었었고요. 그 이후 여기 아카드 나오죠. 아카드 문명이 등장해요. 아카드 문명. 자, 그 다음에 뭐 아무르 문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몰라도 웬만한 모의고사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요새는 뭐 점점 약간 모의고사 내용이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냥 수메르, 아카드 이런 단어 나오면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 그렇게 하셔도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개방적 지형입니다. 자, 개방적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 어떤 지역에서도 오기가 참 좋은 지역 아닙니까? 비옥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이민족들이 침입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관, 어떤 종교관이 나타날까요? 내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지만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즐겨야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야 되는 거야. 현재를 즐겨야 돼. 현세적 종교관이야.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돼? 이런 거보단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니까 지금 있는 걸 즐기자라는 현세적 종교관이 나타나요. 현세적. 이게 바로 이집트 문명을 완전 대비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문화 파트에 별표 있는 대로 다 넣어주세요.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봐주셔야 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정리하자면 아주 비옥한 초승달 지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많은 개방적 지형이었기 때문에 현세적 종교관이 나타났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문화는? 라고 보통 물어봐요. 그래서 지구라트 일종의 신전입니다. 잠시 뒤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쐐기 문자, 그 진흙 같은데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쐐기 문자. 이걸로도 종종 물어보고요. 이거 진짜 중요해. 60진법. 60개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죠. 60진법.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수적 체계는 다 10진법 체제잖아요. 선생님, 근데 60진법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1분이 몇 초죠? 60초. 1시간이 60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태음력. 날짜를 카운트하는 바로 그것을 달의 기준으로 해요. 어쨌든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날짜를 카운트하는 기준도 달이에요.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여기서 잠시 뒤에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면 현세적 종교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꼭 봐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가장 친숙한 것이죠. 바로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그 함무라비 법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뭐 함무라비 법전은 뭐 보복주의적이다. 보복주의.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너 복수해. 뭐 보복해도 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체형, 신분 차별. 그러니까 만약에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제 눈을 다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비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냥 뭐 돈으로 물어줘도 되는 약간 신분 차별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신체형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신체형이 뭐냐면 몸을 막 잘라. 형벌로 막 손 자르고 귀 자르고 막 이런 거 해요. 좀 약간 좀 그래. 어쨌든 이러한 것들 이게 다 나오면 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라트, 지구라트. 신전으로 일종의 신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라트 나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쐐기 문자입니다. 딱 이렇게 좀 약간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이제 문자가 나와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쐐기 문자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요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르크의 왕이자 영웅인 길가메시는 친구 아주 절친이었었는데요. 엔키투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그 친구가 죽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찾아. 난 진짜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러면서 광야를 헤매는 도중에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충고를 해요. 길가메시여, 당신은 생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은 인간을 만들 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생명만은 그들이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죠.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을 즐기십시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고 물로 목욕을 하며 당신의 손을 잡아줄 자식을 낳고 아내를 당신 품에 꼭 품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인간의 운명이니까요. 너 어디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찾겠다고 막 다니고 있지? 그거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있는 이것을 즐겨. 그러면서 그냥 너한테 있는 거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샤워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이것 자체가 지금에 있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즉 무슨적 종교관, 현세적 종교관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 우리한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로. 이건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 텐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196조를 봤더니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대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눈을 뭐 뺀다. 뭐 이렇게 다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198조를 봤더니 천민의 눈을 빼거나 뼈를 부러뜨린 자는 은 1만 만화의 벌금을 처한대요. 그러니까 천민의 눈을 빼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사람은 내 뼈를 부러뜨리거나 눈을 빼는 것이 아니라 벌금 조금 내면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만일 귀족의 뺨을 치면 1만 만화의 벌금에 처하고요. 만일 노예가 귀족의 뺨을 치면 그 귀를 절단한대요. 귀를 절단한다는 것 자체가 신체를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신체형. 좀 무섭습니다. 자, 노예가 주인에게 내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자기 노예임을 입증하고 그 노예의 귀를 자를 수 있다. 좀 약간 그래요. 이게 서양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저쪽에 요 당시에 이제 요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쪽 가더라도 신체형, 고대 사회에서는 신체형 이런 거 꽤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함무라비 법전. 근데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의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냥 내가 당한 만큼 난 복수할 수 있어 이 개념을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조금의 숨어있는 내용은 이게 약간 인권 보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쟤 죽이지 마, 눈까지만 다치게 라는 약간 보복의 한계를 그어놓는 그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함무라비 법전은 어디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반대에 있는 약간 언제나 대비되는 바로 이집트 문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강, 나일강, 강 이름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개방적 지형이었었던 비해서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 지형이에요. 자, 폐쇄적 지형이다 보니까 여기는 개방적 지형에선 이민족의 침입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왕조 교체가 많았죠.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폐쇄적 지형이다 보니까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집트 문명인데 이걸로만 해서는 이거 보면 여러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의 영역 이런 거 질문하는데 이런 건 사실 거의 안 나오고요. 어쨌든 이 이집트 문명 요걸 제가 좀 크게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대충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죠. 선생님, 여기 지중해고, 여기 홍해고 한데 여기 엄청나게 개방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조선술이 발달하기 전입니다. 이 홍해고 지중해지만, 이 지중해고 여기 홍해지만 조선술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배 만든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요 지금 기준에서 혹은 이제 몇백 년 전 지난 이후에서는 바다라는 것은 진출하기 되게 좋은 지역이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폐사적 지형의 끝판왕이에요. 자, 거기에도 근데 여기도 많네요. 여긴 뭐가 있죠? 사하라 사막.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쪽 넘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폐쇄적 지형입니다. 자, 폐쇄적 지형이다 보니 이들은 어떤 종교관이 나올까요? 내세적 종교관이 나와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세적 종교관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현세적 종교관에 비해서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죽고 나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고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세적 종교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미라예요. 미라.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어쨌든 몸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인 피라미드, 몇몇 학설에서는 피라미드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미라가 대부분 다 이 피라미드 안에 있잖아요. 자, 이 미라와 피라미드와 함께 내세적 종교관을 가장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사자의서입니다. 사자의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라이온이 아닌 건 알죠? 어흥사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가 바로 사자의서예요. 왜? 내세적 종교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자의서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가 사자입니다. 야,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그림 보여줄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이 그림 그린 거예요. 너 죽게 되면 너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한번 재보자 하고 재요. 그리고 딱 판단할 때 우와 대박, 너 잘 살았네? 더 좋은 데 가고 못 살았네? 더 고생해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너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 잘 살아야 돼 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는, 즉 내세적 종교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자의서예요.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걸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80% 언저리 정도는 언제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인데요. 그 80% 정도의 대부분의 선지가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정답 선지가 꼭 봐주셔야 돼요. 자, 이집트 문명은 상형 문자예요. 형태를 따서 문자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어디에 기록했냐? 파피루스. 이 단어도 많이 물어봅니다. 파피루스라는 게 그 나일강역에서 물풀을 이렇게 이제 겹쳐가지고 일종의 종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훨씬 이전에 만들었던 형태라고 하고 그걸 이제 문서처럼 활용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요 종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페이퍼라고 하죠, 영어로 페이퍼. 페이퍼라는 어원이 여기서 왔어요. 파피루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십진법입니다. 10 다음에 하나의 단위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수적 체계, 이 십진법. 요거 먼저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아시면 되냐? 자, 이집트 문명 아닙니까? 이집트 문명은요, 십진법이에요. 이집트 문명을 뒤로 쭉 돌리면 이렇게 되죠. 이집트 문명은요, 십진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60진법은요? 6개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6개죠? 60진법이에요. 자, 60진법 메소포타미아 60진법. 이집트 문명은 쑥 그러면 10대죠. 10진법입니다. 이제 10진법 이집트 문명. 그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태양력입니다. 해를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게 태양력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피라미드, 스핑크스 어디에 있습니까? 햇빛이 내렸죄는 지금은 당시엔 좀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사막 가운데 딱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태양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력, 이집트 문명. 십진법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라 미라라든가 그 피라미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라 만들려면 당시에 엄청나게 발달한 의학기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피라미드를 정교하게 재보면 그 오차 범위가 거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측량술 뿐만 아니라 기하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미라,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거 나오면 다 어디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피라미드. 저도 아직 피라미드를 제가 직접 못 봤거든요. 이건 정말 코로나 풀리면 저도 좀 한번 진짜 빨리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직접 보면 좀 그 마음을 같이 딱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2개 나오면 어디다? 이집트 문명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후에 인도 문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인도 문명입니다. 자, 인도 문명은 일단은 강이 인더스 강입니다. 자, 인더스 강 하면 여러분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인도 지도 참 그리기 쉽죠? 인도 지도입니다. 인도에서는요, 대표적인 강이 2개가 있어요.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입니다.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인데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강은 겐지스 강이에요. 그러나 초기의 인도 문명은요, 인더스 강에서 출발했습니다. 인더스. 그래서 인도 문명 내지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죠.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죠. 근데 당시에 이 인더스 강 유역에서 얼마나 많이 앞서 있었냐면 엄청나게 지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의 도시가 있었대요. 대표적인 게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라고 합니다. 모헨조다로, 하라파. 어느 정도였냐고요? 이 정도였대요. 저도 이거 다큐멘터리를 몇 개 찾아서 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이제 수천 년 전쯤에 물을 끌어와가지고 여기 물 저장수, 이게 여러분 물을 저장한다라는 게 물을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것을 저장해 둔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도 기술입니다. 그러한 기술이 이 당시에 기원전 2500년 전 2000년경에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특히 당시에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물 저장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모헨조다로나 하라파가 누구에 의해서 이쪽 북쪽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아리아인이 내려옵니다. 자, 여기 하라파, 모헨조다로 있죠. 여기 인더스강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계획 도시들이었었는데요. 그 도시들을 파괴합니다. 누가? 아리아인이. 그리고 이 파괴하고 나서 그냥 여기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그래서 어디? 요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 있었던 토착 세력도 어느 정도 다 장악을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이 지금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리아인이 이동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더스강 유역의 중심 지역이 어디 지역으로 이동한다?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한다. 봐줘야 됩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냐? 철기 문명이 엄청나게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좀 앞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문명과 함께 농경 기술을 많이 발전시켰고요. 무엇보다 많은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들의 원래 이 아리아인은 소수이잖아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신분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른바 그것을 우리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인도의 발전을 지금도 막고 있는 이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지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도 사회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카스트 제도 있고요. 자, 카스트 제도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이거죠. 자, 카스트 제도 신분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굳이 이제 외울 게 아닙니다. 브라만 최상위 계급이 되겠죠. 브라만 보통 이제 사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 왕족이라든가 특히 군인들, 무사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 바이샤가 있고요. 제일 밑에 드라드라, 수드라가 있습니다. 천한 일에 종사하고요. 물론 여기 밑에도 또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또 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크게 4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인도를 갔거든요. 이제 저희 가이드라고 진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진슈. 제가 이제 말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몇 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인도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인도 역사도 좀 물어보고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진수는 혹시 여기에 어디에 속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요거라고 크샤트리아 요 말 하면 못 알아. 제가 그때 역사 선생님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군인이었어. 진슈도 한국으로 유학 안 갔으면 아마 군인 했을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얘기 듣다가
그럼 크샤트리야? 이랬더니 딱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대박.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크샤트리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진수 아내도 크샤트리야? 그랬더니 당연하대요. 그래서 제가 왠지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 이제 이걸 좀 약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 진짜 만약에 진수가 대학교를 딱 갔어. 그랬더니 사랑하는 딱 보는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수드라야. 그러면 어떻게 돼? 라고 제가 이제 막 그냥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이제 그냥 웃음 되게 밝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더니 낯빛이 딱 바뀌어요. 그럴 리 없어? 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인도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되게 좀 약간 치욕적일 수 있는 용어일 수도 있겠다. 제가 질문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판단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이게 여러분 너무나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여전히 잔존하니 없어졌니 말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인도 사회에서 많이 남아 있는 게 바로 이 카스트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 크게 네 개나 이런 용어는 여러분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어쨌든 카스트 제도가 왜 소수의 지배 민족이 다수의 피지배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카스트 제도가 되겠고요. 신분제를 강화한 것이죠. 중요한 건 이때쯤 나오게 되는 종교가 바로 브라만들에 의해서 등장하는 브라만교거든요.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예요. 경전. 그러니까 그 크리스트교로 치자면 성경이 되는 것이죠.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브라만교의 경전은 베다예요. 같은 비읍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인도사 배우다 보면 또 경전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브라만교의 경전은 베다입니다. 같은 비읍 이걸로 이제 봐주시고 특히 이 베다에는요 자연을 찬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브라만에 의해서 나타났던 이 브라만교. 선생님 그러면 이 브라만교와 카스트제는 같이 약간 비슷하게 성격을 같이 하나요? 맞아요. 카스트 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게 브라만교예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더스 인장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수 인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물이 있죠? 여기 뿌리거든요. 뿌리 하나가 딱 나 있죠. 그래서 뿌리 하나 달린 동물이다라고 하는데 인장인데 인장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 이거 딱 찍는 거 있잖아요. 인장, 직인 이런 거 있죠. 개인이 찍으면 그냥 개인 도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법인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 직인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요게 이제 그 기업을 증명한다라든가 서로 무역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하고 특히 당시에 이 인더스의 이 인장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몇몇 개가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그들이 인더스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 당시에도 교류를 했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 문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명은 강은 대표적인 강 어떤 강입니까? 황허강이 되겠습니다. 황허강. 이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강이 이렇게 위쪽에 흐르는 황허강이 있고요. 요 밑에 쪽이 창장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선생님 창장강이 양쯔강인가요? 맞아요. 양쯔강이 이 창장강 내지는 장강 이렇게 불리는 강인데 요 위쪽에 있는 강을 우리는 황허강이라고 합니다. 자, 황허강에서 중국 문명이 등장했었는데 원래 이 중국 문명은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중국사만 쭉 훑어 나갈 텐데 하, 상, 주, 춘추 전국, 진, 한, 위진남북조, 수당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요. 오늘은 이제 이 주나라까지만 할 텐데요. 하, 상, 주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특히 요 상나라는 과거에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조금 약간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께서는 과거에는 은나라라고도 했습니다. 왜? 은허 지역에서 은허 유적이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엔 은이라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 용어가 다 하나라, 그다음에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상주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춘추전국 진한 이렇게 이제 배워 나갈 것인데 어쨌든 요 하나라는 살펴보면 이제 기록상의 왕조이다.
혹자들은 뭐 전설상의 왕조라고도 하는데 궁궐 유적이 발견됐어요. 멀리터 궁전이라고 하는 궁궐 유적이 발견됐다 뭐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겠고, 문제 나올 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요 상나라랑 주나라를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요 상나라는 과거에 뭐라고도 했다고요? 은나라라고도 했다고요. 은나라라고. 그래서 근데 보통 지금은 상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 상나라는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요거 몇몇 교과서에서는 신정 정치를 신권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이 정치의 이 지배 이념을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신에게서부터 받은 거예요. 야, 너 내 말 들어. 이거 해. 내가 당신 말 왜 들어야 돼요? 신이 시킨 거야. 신의 그 권능을 갖고 와서 내가 대리주로 너네를 통치하는 거잖아. 내 말 들어야지. 라는 그런 자,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하는, 신의 명을 받아서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권 정치 내지는 신정 정치라고 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보단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상나라는요, 갑골문이 있었습니다. 이 갑골문은 한자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이 갑골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거북이의 보통 배딱지라든가 등껍질, 아니면 뭐 이 소의 아주 큰 넓적다리 뼈나 이런 것들을 뭐 국가의 아주 중대 사안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뭔가 그냥 점을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점을 치르냐면 이 거북이의 배딱지라든가 등껍질, 아니면 뭐 소의 넓적다리 뼈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불에 쭉쭉 달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면서 좋아, 이 전쟁은 신께서 허락하셨다,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거 해석을 당시에 이제 기득권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 나갔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점을 치거나 결정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요렇게 기록해 놨어. 이것이 바로 뭐다? 한자의 기원이 된다라는 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갑골문. 근데 여러분 이제 세계여행 가시면 철갑상어 요리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뭐라고요? 철, 갑, 상어 요리가 그렇게 맛있다고요. 철, 갑, 상어 요리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갑골문은요, 상나라입니다. 갑골문은 상나라입니다. 특히 이 철갑상어 요리가 프랑스가 이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철, 갑, 상어. 갑골문은 상나라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요 상나라, 요에서 조금 약간 옅은 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상나라의 영역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짙은 색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주나라의 범위가 되는데요. 원래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호경. 그러다가 이제 견륜족의 침입에 의해서 나급, 즉 러양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춘추전국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요 시대를 우리는 주나라라고 합니다. 자, 주나라는요, 호경이었던 이 수도가, 호경이었던 지역을 서쪽에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주시대라고 하고, 동쪽으로 러양으로 옮긴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동주시대란 즉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즉 주나라가 이때부터 거의 형식적으로 있고 힘 있는 제후들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가 됐다라는 것인데,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 주나라의 일반적인 내용, 주나라의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요. 봉건제. 봉주르. 제가 여러분 뭐가 맛있다고 했었죠? 프랑스에서 철갑상어 요리가 맛있다고 했죠? 프랑스 가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봉주르.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르입니다. 자, 이 봉건제라는 건데, 봉건제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전체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직할지는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혈연적 관계의 뭐 사촌 동생이나 동생들한테 띄워주는 거예요. 제후들한테. 근데 이것은 남한테 띄워주는 게 아니라 혈연적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봉건제라고 한다. 봉건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연을 바탕으로 한다. 서양의 봉건제는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이고요. 동양, 즉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천명사상. 천명사상은 뭐죠? 야, 이거 내 말 따라 라고 하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하는 거야. 내 말 따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즉 이건 덕치주의. 난 덕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해야 된다. 이런 걸로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전제. 정전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 자가 한자 무슨 자죠? 우물정자죠. 우물정자 모양으로 땅을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은 각자 사람들이 땅을 다스리고 각자 그 경작을 하고, 나머지 요 땅은 뭐 하자? 공동으로 경작한 다음에
세금 내자라는 가장 이상적인 동양의 토지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지만 언제나 그냥 봉주루 해버리면 끝납니다. 철갑상어 봉주루 그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4대 문명에 대한 주요 내용들 꼭꼭꼭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2020년 9월 모평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문화유산이 남긴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딱 봤더니 뭐가 등장합니까? 미라를 제작할 때 나일강 유역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딥니까? 이집트 문명이 되겠고요. 이집트 문명 나왔으면 지구라트 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피라미드를 축조했다. 이거네 뭐 정답. 여러분 모평 문제가 이 정도예요. 정답 2번이고요. 올림피아드전이 개최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뭐 그리스 쪽이 되겠죠.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중국 문명 해도 되지만 철, 갑, 상어. 중국에서도 상나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모헨조다로 나왔으면 인더스 문명 내지는 인도 문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걸 찾으랍니다. 2021년 9월 모평이에요. 자, 봤더니 이 우표는 가를 대표한다랍니다. 지구라트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라트 나오는 순간 아하, 요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거 찾아가 봅시다. 사자에서 어디죠? 이집트 문명. 모헨조다로 건설하였다. 인더스 문명 내지는 인도 문명. 함무라비 법제를 편찬하였다. 3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뭐 파르테논 신전 요거 이제 그리스와 관련되고요. 예,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거 어디야? 철, 갑, 상어. 중국 문명, 황호 문명이 되지만 중국의 상나라에 해당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나왔는데요. 2019년 9월 모평이에요. 가 문명의 발생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르랍니다. 모헨조다로는 고대 가의 대표적인 유적지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모헨조다로 나왔으면 인더스 문명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기역이 어디예요? 이집트 문명. 니은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디귿이 바로 인더스 문명. 그러니까 디귿이 정답이겠죠. 정답 3번이고요. 리을이 황허 문명이 되겠고요. 미음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잉카 문명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3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0년 6월 모평 문제예요.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여기 보이는 청동솥은 이 왕조의 유물로 주로 제사에 사용되었다랍니다. 은허유적이랍니다. 은허유적이라면 당연히 상주니까 상나라에 해당되겠죠? 상나라 한번 찾아볼까요? 지구라트를 축조하였다. 이게 사실은 뭐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 나왔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국 문명 중에서 뭐 4대 문명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선지 보면 알죠? 지구라트, 이거 어디? 메소포타미아 문명. 콜로세움,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건 사실 상식선에서 알죠? 로마에 해당되고요. 사자의서를 제작하였다. 사자의서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집트 문명이 되겠고요. 하라파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 내지는 인도 문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 철, 갑, 상어 요리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쉽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 드릴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이거 세계사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완쌤의 재밌는 얘기 들어러 갈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복습하는 것은 여러분의 점수를 더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자, 좋고요. 우리 수고 많으셨고 다음 3강의 더 깊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